60조, 캐나다가 내건 숫자입니다. 잠수함 12척,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이 사업을 따내는 나라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해군의 수중 전력을 향후 40년간 책임지는 나라가 됩니다. 100년 역사에 독일이 달려들었습니다. 나토 혈맹의 이름으로, 유럽 자존심의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오래된 잠수함 기술의 이름으로 누가 봐도 독일이 가져갈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곳은 베를린이 아닙니다. 거제도입니다. 독일이 아직 설계 중인 잠수함을 한국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앞바다까지 몰고 갔습니다. 14,000km,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첫 태평양 횡단입니다. 실물도 없이 서류만 들고 온 나라와 실물을 직접 몰고 바다를 건너온 나라. 캐나다는 지금 그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이 100년을 쌓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한 겁니까? 전쟁 잿더미에서 시작해 고작 30년. 그 30년이 어떻게 100년을 앞지를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카이 브란트입니다. 독일 북단의 항구 도시 킬에서 태어났습니다. 킬이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1906년부터 유보트를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백 척의 잠수함이 그 조선소에서 바다로 나갔고, 냉전이 끝난 뒤에도 독일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조선소의 이름이 HD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만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식탁 위에 잠수함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도면의 단면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자부심이 여기 있다고. 소리를 죽이는 기술, 바다 밑에서 숨 쉬는 기술, 그것이 독일의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 중 미국 동부의 한 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국제안보전략 세미나, 각국의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강의실에서 무언가를 배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국, 캐나다 60조 잠수함 최종 경쟁자로 선정. 저는 그 기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은 원형 테이블이었습니다. 20여 명의 각국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 폴란드, 중국. 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얼굴들을 훑었습니다. 국제안보 전략 세미나.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머릿속에 넣고 앉아 있는 사람들. 저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받아 적을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주제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였습니다. 60조 원. 잠수함 12척, 세계가 주목하는 수주전. 그리고 저는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읽은 뉴스 기사에서 한국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이 파전. 저는 그 기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킬에서 태어나 HDV 조선소 옆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 기사는 농담처럼 읽혔습니다.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초등학생이 지원한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저는 속으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독일 21EA형은 AIP 방식 잠수함의 원조입니다. 수중 은밀성 세계 1위, 소리를 죽이는 기술, 바다 밑에서 몇 주를 버티는 기술. 그 기술은 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93년입니다. 독일은 1906년부터 유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기술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실패와 수정과 현장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설계도를 베낀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유보트의 설계 철학이 아버지의 손을 거쳐 저에게 내려왔듯 기술은 혈통처럼 전수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맹입니다. 캐나다는 나토 창립 12개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도 나토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안보 무기를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70년의 공동훈련과 공동작전에서 나옵니다. 같은 통신 체계를 쓰고 같은 전술 매뉴얼을 읽고 같은 편에서 싸워온 역사. 나토는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쌓인 신뢰는 계약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ELEA는 노르웨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해군에 이미 납품 완료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배입니다. 한국 잠수함, 인도네시아에 팔던 것 아닙니까? 아시아 개발도상국 해군에 팔던 물건과 나토 동맹국 최전선에 배치될 잠수함은 요구 사양 자체가 다릅니다. 요구하는 수중 지속 시간이 다르고 작전 반경이 다르고 소음 기준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단기간에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오늘 제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강의실을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독일이 그 돈을 가져간다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킬에서 100년을 이어온 기술이 서울에서 30년 된 기술에 질 수는 없다고. 세 가지 이유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강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노트 위에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특별히 받아 적을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 백발, 군복 대신 네이비 재킷, 말이 느리고 정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미 해군 전략사령부 고문, 나토 잠수함 전력평가단 수석, 감정으로 설득할 일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평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들어서자마자 자료 하나 꺼내지 않고 슬라이드 하나 켜지 않은 채 분필 하나를 집어들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6조.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가져가는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왜 그 돈을 가져가는지. 저는 팔짱을 낀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뻔하다고. 그리고 그 뻔한 결론을 확인하러 여기 앉아 있다고.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에 서서 천천히 두 개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이일이 CD, 도산 안창호. 독일이 내세운 잠수함과 한국이 내세운 잠수함입니다. 그는 강의실을 한 바퀴 훑어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잠수함을 사는 나라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물입니다. 설계도가 아닙니다. 브로슈어가 아닙니다. 스펙시트가 아닙니다.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실제로 잠수할 수 있는 실전에서 작동이 검증된 배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사려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실물입니다. 교수는 그 말을 강의실 안에 한동안 남겨뒀습니다. 그는 ELECD 옆에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취역 함선, 영척.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제안한 ELECD는 지금 이 순간 개발 중인 잠수함입니다. 바다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실전에 투입된 적도 없습니다. 캐나다가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배입니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납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캐나다 측이 원하는 시점보다 수년이 뒤입니다. 그것도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계획대로 진행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반면 한국 도산 안창호급은 이미 실전 배치 중입니다. 한국은 2034년까지 첫 4척을 동시에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보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배입니다. 지금 바다에 있는 배. 저는 처음으로 등받이에서 등을 뗐습니다. 아직 납기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은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오래 수중에서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만큼은 독일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납기만으로 잠수함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술 수준이 먼저입니다. 독일 212A형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AIP 방식으로 수중에서 몇 주를 버티는 기술, 그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독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내심 자신 있었습니다. 기술 이야기로 오면 제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일 212A가 AIP 방식으로 수중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한국 도산창호함의 수치는 얼마입니까? 직접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숫자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추진 시스템은 독일 212A의 연료인지 방식과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제 침묵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기술로 지지 않습니다. 납기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주잔고입니다. 그가 새 숫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110조 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미 수주해 놓은 일감의 규모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호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의 군대가 한국 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납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기를 팔고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계약 후에도 책임지고 함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거래한 나라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실적 증명입니다. 교수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주잔고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검증된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납기도 막혔습니다. 기술도 막혔습니다. 수주잔고까지. 강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수함 수주전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안보 동맹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나토라는 거대한 틀이 작동합니다. 기술이 비슷하고 납기도 비슷하다면 결국 어느 나라를 믿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문제에서는 독일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토라는 카드가, 그리고 기술 이전의 역사라는 카드가.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술, 납기, 수주잔고. 3가지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맹과 역사입니다. 70년의 나토 혈맹과 독일이 먼저 기술을 가르쳐준 역사. 그것만큼은 숫자로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이 잠시 멈췄습니다. 교수가 자리로 돌아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사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납기, 기술, 수주잔고. 인정합니다. 그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숫자로만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신뢰로 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항목에서만큼은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교수님, 한국 잠수함 기술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1990년대 초 독일이 209형 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이전했습니다. 장보고함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내세우는 도산 안창호함도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부모에게 배운 아이가 부모를 이긴다고 하면 그걸 진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기술의 시작이 독일이라면 그 기술로 만든 잠수함의 공은 결국 독일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의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강의실 분위기가 제 쪽으로 기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창립 12개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안보 동맹이란 무기 스펙 이전에 신뢰의 문제입니다. 70년간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짜고 같은 언어로 통신 체계를 맞춰온 관계. 나토 국가가 무기를 살 때 동맹국을 먼저 본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신뢰는 납기 몇 년이나 수주잔고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제 쪽으로 기운 것을 확실히 느낀 게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버텼다고. 교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이전, 그리고 나토. 하나씩 가보죠. 먼저 기술 이전입니다. 독일이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가 한국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도 받았습니다. 터키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까?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까? 기술을 받은 것과 그 기술을 넘어선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던 나라가 한국만이었습니까? 필리핀도 있었습니다. 태국도 있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가 같은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60조짜리 잠수함 수주전 결선에 올라와 있습니까?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 제 쪽으로 기울었던 분위기가 소리 없이 되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술 이전 논리도 막혔습니다. 나토 논리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교수가 칠판에 나라 이름 몇 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베트남, 루마니아, 폴란드.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강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국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수십 년간 러시아제 무기로 군을 무장해왔습니다. 냉전의 유산입니다. 이념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러시아와 베트남은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는 베트남군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이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수십 년의 동맹국이 만드는 무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동맹이 아니라 신뢰, 이념이 아니라 성능, 역사가 아니라 현재.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에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도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정부는 에이브람스도 레오파드도 아닌 K2 전차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나토 국가가 미국 전차와 독일 전차를 두고 한국 전차를 골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토 혈맹 논리라면 루마니아는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결정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 약 20조 원. 유럽 역사상 단일 국가 간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레오파드 전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이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 계약이 결정되던 해에 저는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납기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7년이었습니다. 7년.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당해에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안보란 철학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데 7년을 기다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강의실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제 몸이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머릿속이 천천히 재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 학생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안보란 철학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강의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우산 아래 있던 나라도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조짜리 수주전 결선에 올라온 나라는 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한국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기술에서도 졌습니다. 동맹에서도 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 100년의 역사.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교수가 잠깐 쉬어가겠다고 했습니다. 10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 한 척이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길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조선소 부두에 나가면 진수를 앞둔 잠수함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낸 채 크레인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배가 바다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다.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 기술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해온 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의실 안에서 두 가지가 막혔습니다. 기술 이전 논리가 막혔고 나토 논리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은 1906년부터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120년입니다. 한국이 처음 잠수함을 바다에 내려보낸 것은 1993년입니다. 30년입니다. 기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납기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120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축적입니다. 문화입니다. 수십 년간 실패하고 수정하며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가 이미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수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날짜 몇 개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역사만큼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0년은 30년을 이깁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날짜들을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는 노트 위에 펜을 올려놓고 교수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아직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가 과연 통할지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교수가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날짜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26년 3월입니다. 이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무엇을 꺼내려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이 아까와 다르다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한 척이 진해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캐나다입니다. 경유지는 괌, 하와이입니다. 14,000km.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14,000km.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독일에서 캐나다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바닷길을 한국 잠수함이 스스로 항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중에서, 소리 없이. 그것도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잠수함이 캐나다 앞바다에 나타나는 순간 캐나다 해군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브로슈어가 아닙니다. 스펙시트가 아닙니다. 14,000km를 스스로 항해해온 실물입니다. 경쟁국 독일이 캐나다에 보여줄 수 있는 실물은 없습니다. 이이리 CD는 아직 바다에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요. 잠수함 수주전에서 실물을 가져오는 나라와 서류만 가져오는 나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이리 C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 태평양 위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인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도 있고 납기도 빠르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 내부에는 공동조달, 공동작전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체계 바깥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함이라도 동맹 체계와 맞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속으로 그 질문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교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올해 2월 어느 나라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거제도입니다. 장관이 직접 조선소에 가서 건조 중인 잠수함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 30명이 함께였습니다. 나토 체계를 이유로 한국을 배제하려 했다면 그 방문은 왜 했겠습니까? 나토 체계 밖의 나라가 나토 국가의 장관을 조선소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실력으로, 실물이 없는 나라의 장관실로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물이 있는 나라에 조선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방부로 날아가지 않고 거제도에 있는 한국 조선소로 날아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캐나다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전신이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날아갔습니다. 베를린이 아니라 거제도로. 안보 동맹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는 교수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누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로.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받아 적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 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잠수함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노트에 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역사 논쟁을 꺼내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100년의 역사라는 카드를 꺼내들기도 전에 그 카드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년과 30년, 그 차이만큼은 실물로도, 납기로도, 장관 방문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만큼은 제가 질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이후 그는 항상 분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숫자를 적거나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그냥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강단 모서리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잠시 강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납기, 기술, 실물, 수주장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역사라면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120년 대 30년, 그 싸움만큼은 지지 않는다고. 1592년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세계 최강이라 불렸습니다. 병력도 많았고 배도 많았습니다. 조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북선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위를 판자로 덮고 쇠못을 받고 안에서 밖을 향해 포를 쏘는 배, 세계 역사상 최초의 철갑 군함입니다. 이순신은 그 배로 23전 23승을 거뒀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을 만들어서.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입니다. 서울은 3번 함락됐습니다.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아이들은 천막을 치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포성이 들리는 천막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칠판도 없었습니다. 노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르쳤습니다. 배워야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천막 안에서 수학을 배운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설계했습니다. 1993년 한국은 처음으로 잠수함을 바다에 내려보냈습니다. 장보고함입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 만든 배입니다. 그로부터 28년 뒤인 2021년 한국은 독자 설계, 독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을 취역시켰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더 이상 독일의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배입니다. 28년 만에 기술 이전을 받던 나라에서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 위에 올려두었던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건 1906년입니다. 120년 넘는 시간 동안 기술을 쌓았습니다. 한국은 1993년에 시작했습니다. 3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33년이 120년을 캐나다 앞바다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00년 쪽이 아니라 33년 쪽의 조선소로 장관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순신의 거북선을 기억하십니까? 그 배는 없는 것을 만든 배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을 만든 배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그 절박함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입니다. 전쟁 뒤 천막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것도 같은 DNA입니다. 33년 만에 독자 잠수함을 태평양에 띄운 것도 같은 DNA입니다. 독일은 100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절박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간이 많은 쪽이 아니라 더 절박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화포 소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소리는 도산 안창호함의 스크루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천천히 재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20년대 33년이라는 계산이 제 머릿속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 적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강의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누군가 기침이라도 했다면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그 침묵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10초였을 수도 있고 1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기억합니다.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반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120년과 33년, 그 숫자를 다시 꺼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있었습니다.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꺼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올 때와 지금 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췄습니다. 120년대 33년이라는 등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문장 하나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킬의 HDV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벽돌 건물, 중장비, 100년의 설비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천막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천막 안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태평양 위에 있다는 것을,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100년의 벽돌 건물과 천막 한 장. 그런데 지금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것은 벽돌 건물 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싸우고 있던 상대가 독일보다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독일보다 역사가 긴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더 절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은 역사로 따질 수 없습니다. 연수로 잴 수 없습니다. 120년이 33년을 이긴다는 계산은 절박함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이 시작됐을 때의 공기와 지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노트에서 눈을 들어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지금까지 적었던 모든 숫자와 이름 옆에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눈이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판에 전 글자를 실제로 보는 순간 짐작과 확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고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올 때의 저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다 적을 때까지 강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드는 나라. 가진 것을 지키는 나라는 현재를 삽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나라는 미래를 삽니다. 독일은 120년의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 120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온 시간입니다. 한국의 33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온 시간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60조짜리 잠수함 수주전에서 100년의 나라가 33년의 나라에게 밀리고 있다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도, 납기의 문제도, 동맹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더 절박하게 미래를 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100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훌륭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잿더미 위에서, 기술을 빌려야 했던 첫 번째 잠수함 안에서. 그 절박함이 33년을 120년처럼 만들었습니다. 절박함은 시간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압축된 시간은 쌓인 시간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다음 잠수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1950년 잿더미 위에서 천막을 세웠던 나라가 2026년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무엇에서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올 생각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강의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북선이 그랬습니다. 천막학교가 그랬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 위를 달리고 있는 그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없다고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처음으로 제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이 강의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키를 생각했습니다. HDV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절박함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가진 나라는 시간이 많은 나라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를 바라보거나 칠판을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는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강의실 안에 그 문장만 남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 그러나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강의가 끝나면 15초 안에 절반이 사라지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두고 가기 싫은 것처럼 자리를 떴습니다. 폴란드 학생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온 저와 지금 나가는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올 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은 독일 것이라고, 100년이 33년을 이긴다고, 나토가 혈맹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지금 그 믿음은 없습니다.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녹아 없어진 겁니다. 숫자 앞에서, 역사 앞에서, 천막 한 장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다는 그 문장 앞에서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태평양 위를 달리고 있을 잠수함이 있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고 있습니다. 1592년 이순신이 거북선을 바다에 띄운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나라는 한 번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잿더미 위에서도, 천막 한 장만 있는 교실에서도, 기술을 빌려야 했던 첫 번째 잠수함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닷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캐나다 앞바다에 도착하는 날, 세상은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이름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하고 싶었습니다. HDV가 아니었습니다. 212CD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태평양 횡단 중.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바다 위를 가르며 나아가는 잠수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잠수함을 설계한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교실에서 공부했을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킬에서 태어나 잠수함을 장난감 삼아 자란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그 이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이전과 다른 무게로 읽게 된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올 때 피식 웃으며 읽었던 그 이름을 강의실을 나오면서는 조용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을 가볍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